입사할 때는 제가 저기 심사 총괄실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피해 관련은 나왔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좀 우려 반도 있지만 기대도 있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서 드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수행될 사후관리 계획서 안전규제에 대한 계획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NC에서 발표했던 내용들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안전기준의 변화, 첫 번째는 안전기준 변화, 중대사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관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고관리 안전규제 이행을 위한 킨스의 준비 현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고관리 계획서 안전심사에 대해서 추진 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안전기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 TMI 다 아시는 것처럼 TMI 사고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설계들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인간공학뿐만 아니고 일부 지식이 등등의 설계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고 또한 이 과정에서 중대사고 대응 능력하고 PSA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 등을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2001년 중대사고 정책이 정부로부터 제시가 됐고요. 중대사고 정책은 크게 안전목표와 중대사고 대처 설비를 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대사고 관리 계획, 샘지 등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이행되다 보니까 명확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킨스에서 규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서 50개의 이행사항을 도출했고 이를 사업자한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가동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 자연재해,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발전소 안전성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전원전을 확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기존의 설계 기준 사고를 중심으로 하던 규제 체계에서 이제 중대사고가 점점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이런 목소리가 점점 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AEA 경우는 기존의 설계사고 기준에 근거한 위에서와 같이 설계사고를 기준에 근거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DBA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설계들에 대해서 차등 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설계 확장 조건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었고 DBA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현저한 노심 손상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류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저한 노심 손상이 발생이 유발되는 사고 그리고 그러니까 설계 기준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나 노심 손상 가능성이 있는 사고들을 포괄하여서 설계 확장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 SSR -1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기준 사고와 더불어 노심 손상, 즉 중대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예방 및 완화로 구분하게 되었고요. 2015년 비엔나 선언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 소해 오염 방지 그리고 방사선 물질의 조기 방출 및 대량 방출에 대한 규제 입장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에서도 설계 기준 사고뿐만 아니고 중대 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인식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사고 관리 계획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규제 체계화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6월
원안이 킨스,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대사고법제 TF가 착수가 되었고요. 이듬해 15년 6월 원안법이 개정 공포가 되었고 16년 6월 발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사업자뿐만 아니라 킨스도 사고 관리 계획서에 대한 안전규제 이행 준비를 지금까지 준비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고 관리 계획이라는 고시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중대사고 관리, 사고 관리 활동들에 통해 체계적으로 사고 관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발전소의 안전 관리 범위를 기존의 설계에서 기준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확장하여 중대사고까지 포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계 기준 사고에 포함되는 사고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발표 자료에서도 계속 명시가 될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9개의 다중고장 사고를 고려하여 이러한 다중고장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노심손상을 방지해야 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기준 초과 외부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시에도 현저한 노인손상을 방지하거나 또는 경납범을 건전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심손상 후 7개의 경납범을 건전성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경납범을 건전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중대사고는 예방 단계 또는 예방 단계와 완화 단계로 구분하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중고장 사고에 대해서는 현저한 해결료 손상이 방지됨을 입증을 하여야 되고요. 설계 기준 초과 외부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에 대해서는 해결료의 현저한 손상을 방지하고 또는 경납범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고 관리에 대한 영향 평가는 결정론적 평가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되고 이는 기술 규정의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적 평가는 벡테라베크렐 초과 세슘 137 방출 밀도가 전체 사고 총 합이 10-6승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수행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자의 조치들이 적절히 계획되었고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한 안전규제 방향은 총 6가지 주안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항은 2017년도 NC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고관리 평가 범위의 명확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시의 대상 사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이 사고관리 계획서를 통해서 적절히 대응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고들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률론적 평가와 결정론적 평가의 연계성입니다. 확률론적 평가와 결정론적 평가가 서로 양립하는 평가 방법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로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적 기술 수준과의 동등성입니다.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내외의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기존에 했던 분석의 유효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중대사고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사고 현상에는 필수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관리에서는 소해자원 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가용자원들의 가용성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세웠던 전략이 유효한지 또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기나 설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전략이 도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전략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고관리 전략의 실효성입니다. 어제 패널 토론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히 계획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기 생존성 등을 포함하여 사고관리 전략에 대한 유효성, 그다음에 이행체계의 효과성,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기를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체계와 책임사항, 인력들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고관리 규제 방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킨스에서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고관리 안전규제 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킨스는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한 안전규제 준비를 2017년부터 수행을 하였고, 이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1단계는 2017년도 수행되었는데, 이 1단계의 주요 내용은 경수를 중심으로 사고관리 계획에 필요한 상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실제로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사고관리 전략 등은 실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자도 그렇고 이 작성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와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그 안전규제 이행 방향을 설정을 하였고, 또한 관련 지침서, 표준 양식 등을 개발하여 2017년도 사업자한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관리 계획서는 단순히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규제들과 적절히 융화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관련 지침서들을 저희가 관련 지침서가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서 정기검사 등 관련 지침서를 개정하였습니다. 2차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2차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경수를 뿐만 아니고 중수를 포함한 상세 기술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1차 기반 구축 활동에서 미비한 점이나 기술적으로 벌써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규제 준비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한 표준 양식을 개발하였고, 이 표준 양식에서는 고시를 참조하여 실제적으로 8개의 장으로 구성된 템플릿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 제2017-35 사고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방법에 대한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재 내용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은 2017년도 말 사업자한테 한손원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손은 사고관리 계획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고관리 계획서는 올 6월, 그러니까 6월 20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사고관리 계획서 안전심사 지침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심사 지침서도 심사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작성 양식과 유사한 템플릿으로 개발을 하였고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고시의 요건에 대한 구체화하였고, 또한 기술적인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고 안전심사 지침서 및 표준 양식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금까지 킨스에서는 안전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행하였고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관리 안전규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 6월에 제출된 사고관리 계획서가 제출 이후에 저희는 서류 적합성 검토를 약 6개월 정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안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손과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고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모두 적시가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는 대표 노용에 대해서 대표 노용을 선정하고 이러한 대표 노용에 대해서 심사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노용들에 대해서 모든 사고관리 계획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같은 질의가 여러 개 호기에 동시에 나가서 동일한 답변을 받는 것 자체는 행정에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 노용을 선정하고 각 노용별로 대표 노용을 선정하고 이 노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먼저 선착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후행호기에 대해서 개분석이나 기타 설계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나 신규로 사고관리 계획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고관리 계획서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용점 검사 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기기들이 설치되고 관련 성능 등이 확보되었는지는 문서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현장 점검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고관리 계획서 이행 과정에서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기기들이나 계통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운영 변경 허가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설계가 확정된 후에 사고관리 계획서 심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관리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각 킨스의 검사단 소속 각 사이트 실장님들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에서도 좀 원활한 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관리 계획서는 별도의 양립된 규제 체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규제 체계와 적절히 융화되어 효과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기기들이 설계가 변경이 될 경우 정기검사 등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정기검사에 어떤 시점에서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기기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검사 고시에도 반영된 것처럼 분명히 정기검사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PSR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반영 시점이 언제가 적절한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관리 계획서 안전기제는 기존의 안전기제 체계와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고관리 계획서 관련해서는 기존의 발전소 인허가와 다르게 발전소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증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설계 기준 사고 중심에 대응해서 중대사고를 포함하는 사고 관리로 확장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은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증진과 같은 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후쿠시마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쿠시마 제2원전에 대한 얘기가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제1원전과 제2원전은 10km 차이밖에 없습니다. 거리로는 10km밖에 차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시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초기 사고 유형은 동일했습니다. 두 원전 다 설계 기준을 초과한 외부 재해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교류 전원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1원전과 다르게 2원전은 현장 파악을 해당 기기들이 불능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적 조치를 통해서만 현장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찰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제한된 정보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 계획은
케이블 배치를 통해서 전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는 현장들이 매우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계획 자체가 이행하는 게 어려운 시점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발전소의 전원을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원 전에 3호기가 수속발하는 시점 14일 날 실제적으로 2원전은 모든 원전에 대한 냉각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소장의 수기를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발전소 직원들의 가족들은 대부분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일에 의해서 일부 직원들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한 1원전의 폭발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에 따라서 피폭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2원전은 자기들이 책임과 그리고 희생을 통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원전이 조치가 잘못됐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전성 증진에 있어서 기존의 사고관리가 계획 같은 전략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사고관리 계획을 통하여서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개인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직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분 이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카드를 적으셨으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플로우에서 직접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킨스의 최종수입니다. 일단 그 앞에 보여주신 슬라이드에 추진 계획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규제 요건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심사의 그 장기화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건의 불만족 부분도 도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킨스가 이행되었던 규제 활동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리 오리고기 소송이라든가 월성 1호기 소송 등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판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최소한 고시의 요건을 다 만족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년, 여기 계획에 있는 것처럼 3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특정 호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실제적으로 그 원전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한 손에서 결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킨스 입장에서 보면 전 원전을 동시에 끝내고 싶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다만 1400 노형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설계상으로 보완이 돼 있었고요. 이러한 원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같이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미리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미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심사를 안전규제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3년은 저희가 목표를 할 것이지 무조건 3년 내에 마치겠다라는 관점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커서요.
네, 한손기술영양관리단의 장희진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AMP를 제출할 때 보면 그 안에 신규로 추가해야 되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AMP 안에서 어떤 크레딧을 줘서 평가를 했을 것인데, 그거를 그러면 AMP를 할 때 그 설치를 하려면 또 AMP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이 되어야 또 우리 한손에서는 사업자에서는 그걸 설치를 할 것이고, 설치하려면 다시 운영 변경 허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어떤 경우는 이 심사하는 과정이 길다 보면 이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가 상당히 늦게 나중에 이제 판정이 되면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 건 또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과정이 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AMP 안에서 크레딧을 준 적절성까지 보는 건지, 또 뒤에 나온 것처럼 운영 변경 허가까지 포함을 해서 볼 것인지, 그런 관계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좀 순서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완성이 되어야지만 AMP가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설치된다는 조건부로 우선은 거기까지 하는 과정, 그런 조건부로 해서 AMP를 승인을 해주고 그 이에 설치하는 건 그 이후에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는 설비나 기기들은 사후관리 계획서 심사 전까지 다 종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 입장이고요. 다만 필수적으로 장기로 걸릴 수밖에 없는 설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기기들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성능이 확보가 된 시점에 사후관리 계획서 심사가 종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통해서 허가를 주는 사항은 뭐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기검사에 포함되는 여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설비 개선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운영변경 허가를 승인하면 그때 사업자는 착수를 해서 기기를 설치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은 정기검사 때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기들이 사고관리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설치에 대한 승인은 운영허가를 통해서 나지만 성능은 사고관리에서 봐야 되는지 혹은 정기검사에서 봐야 되는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로 답변을 가려놓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연구원 사무대책기술연구실의 하광순입니다. 좀 다소 성급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후관리 계획서를 이번 달에 제출하고 이제 인허가 승인이 나면, 그게 3년이 됐든 4년이 승인이 나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겁니까? 예를 들면 뭐 PSI나 이런 것 같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이제 뭐 그 10년, 5년, 10년이 지나면은 평가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새로 업데이트 될 텐데, 그런 걸 반영해서 사후관리 계획서를 주기적으로 뭐 재평가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우선은 저희가 사와 동일하게 사후관리 계획서도 승인이 나면 그 문서에 대한 개정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사후관리 계획서에 기준된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0년 주기로 사후관리 계획서의 유효성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저희가 규정상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PSA에 대해서는 지금 PSR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SA 측면에서는 10년 주기로 PSR에 포함돼서 그 기기들에 대한 확률들이 유효한지를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규제 사항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우선 승인이 되면 그대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그리고 주기적인 개정은
사업자의 설계 변경에 따라서 수행될 수는 있으나 저희가 그거를 유효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PSR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번역회님 감사합니다.